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LNC 바이오 관련해서 주가가 급변동할 수 있는 유무상증자 주요 일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 시장의 영향과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급변동을 할 때도 있지만은 유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일정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일정 관련해서 왜 이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주가가 이 기간에는 왜 상승할 수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증권신고서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증권신고서까지 다 제출을 했다라는 거, 공시하고 증권신고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금감원의 반려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일정이 뭐죠? 1차 발행가의 확정이죠. 1차 발행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는 금액이 확정지어지려면은 첫 번째로 신주 발행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차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 1차가 나오고 나서 2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를 종합합니다. 종합한 다음에 확정 발행가가 나오게 되고 이 확정 발행가로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1차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확정 발행가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식 자체가요,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이걸 종합하는데 둘 중에 낮은 거를 먼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가가 먼저 좀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야 2차 발행가가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1차 발행가 부근에서 확정 발행가가 결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추가적인 요소가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 케이스라서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걸 고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도 제가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1차 발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발행가가 어느 정도 높은 가격 구간에 올라와 있어야 조달하는 금액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회사가 주요 호재들, 홍보성 기사, 이런 것들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를 통해서 수주에 대한 공시를 내보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수익 구간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기업이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호재를 터뜨리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제대로 준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맞춰서 준비된 재료를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권리락일입니다. 권리락일이 9월 3일이에요. 이 날이 왜 중요하냐, 우선은 첫 번째로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9월 3일부터 제가 그 이전에 주식을 들고 있다가 9월 3일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하더라도 신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신주 인수권 증서는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4일로 나오게 됩니다. 9월 4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면 이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최종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죠? T+2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를 하고 이 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죠. 똑같은 개념으로 거래하고 이 영업일 뒤에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9월 4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다라고 하면은 9월 3일이 권리락일이라는 것은 이날 주식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9월 4일 날 주주 명부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권리락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권리락일 날 만약에 매도를 다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주주명부에서 빠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똑같이 T+2일 걸립니다. 그래서 9월 4일 이후에 다음 영업일에 주주명부에서 빠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칙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권리락일 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한다 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서를 챙긴다. 이런 매매를 어디서 많이 하느냐? 외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쓰는 기관 자금 같은 경우가 이런 매매를 좀 많이 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를 하고 신주인수권 증서만 챙겨요. 그리고 그 신주인수권 증서를 거래 기간에 다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전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리락일 날 기준 주가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죠.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기준이 되는 주가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데 이 계산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 이전 종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락일 날 약간의 착시 효과도 생겨요. 주가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격보다 좀 싸 보이게 되는 이런 착시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일이라고 나와 있죠.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 부분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이 신주인수권 증서도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선 이상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기준으로 1차 발행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느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1차 발행가 산정하는 데이터의 날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8월 3일부터 시작이 돼요.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에 시장의 주가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 정규장 기준으로만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 벌써 미리 계산을 해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계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어야 예정 발행가인 38,000원보다 1차 발행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9월 1일까지 가서 결정을 한다. 이때는 좀 늦습니다.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가격이 그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LNC바이오가 38,000원 예정 발행가액, 이걸 기준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 370만 주 곱해가지고 1,400억 정도 조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1차 발행가가 41,300원, 42,000원, 5만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 조달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시장에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너네 예정했던 그 금액만큼 조달을 할 수가 있어?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조달을 할 수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온시스템이라는 회사도요, 예정 발행가보다 1차 발행가가 높게 나오니까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추가 상승하는 경우들도 생겼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예정 발행가액보다 1차 발행가액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결정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면은 회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달 금액이 줄어들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공매도도 많이 합니다. 어떨 때 공매도를 많이 하느냐? 신주인수권 증서는 챙겼습니다. 권리락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시장의 주가와 1차 발행가 차이가 뭐 한 30% 이상 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30%의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미리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공매도. 그러면서 수급이 또 악화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일반적인 수급에 의해서 영향도 받지만은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이런 수급,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변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주이수권 증서가 거래되는 기간, 이때 시장에 HTS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주이수권 증서를 시장에 매도하면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기간에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청약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주 청약에 참여도 안 하고 신주 인수권 증서도 시장에 매도 안 한다. 이거는 권리락일날 기준주가 조정은 조정대로 맞고, 그리고 청약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돈 버리는 행동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볼 수가 있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기업의 주가가 1만 원입니다. 그리고 1차 발행가가 나왔는데 그 1차 발행 가격이 8,000원으로 나왔어요. 8,000원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신주인수권 증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면 적절할까?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됩니다. 시장의 주가 1만원, 1차 발행가 8,000원 빼게 되면은 2,000원이죠. 이 2,000원을 신주이수권 증서 예상 가격으로 먼저 기준을 두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주이수권 증서 가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량이기 때문에 본주, 시장의 주가의 영향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2,000원을 기준으로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LNC 바이오의 신주인수권 증서를 챙겨놓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LNC 바이오의 신주 청약에 참여할 마음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사서 그 다음에 내가 청약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주인수권 증서를 2,000원에 사서 1차 발행 가격인 8,000원에 청약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시장 가격이 1만 원이면 적정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좀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주가 변동이 또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유상증자 주가가 급변동할 수 있는 일정 관련해서 외국인 매매 전략과 그 다음 변동이 되는 이유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무상증자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갖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투자는 수익 추구가 목적이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벤트 일정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영상 말고 실제로 장중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벤자민이 직접 매수와 매도 언급드리는 이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메인 화면입니다. 실제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진입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벤트 매매만 노리고 엑시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실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공지사항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증권사 자문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 증권사 자문사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 리서치 크리에이터로서 구독자분들 관점으로 투자 수익 목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을 구독하셨을 때 받아보시는 거, 우선은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의 의견이 있죠. 신규 매수, 매도 의견이 실제로 나가는 글이 있습니다. 의견만 던지지 않고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명만 듣기보다 왜 사고 파는지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공시와 수급 데이터, 시장 흐름을 스스로 읽는 눈을 기르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입장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단타 매매는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종목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예시들을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이거는 과거에 매매했던 내용들이라서 오픈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투자 종목 모니터링, 제가 매수 의견 낸 종목은 모니터링을 이어갑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벤자민 데일리로 해서 시장의 이슈거리들 말씀드리고 시장 마감 브리핑 언급드립니다. 그런데 이 채널을 구독하시게 되면 투자 원칙 4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분산 투자. 그리고 두 번째, 분할 매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 실현과 리밸런싱. 주가가 오른 종목은 가만히 놔둬도 계좌 안에서 비중이 커집니다. 그대로 두면은 처음에 짜놓은 분산,
이런 것들이 망가져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간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빚투 금지, 빚내서 투자하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현금 보유, 적어도 30%는 현금 보유하면서 투자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유료 채널입니다. 월에 5만 원으로 모든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채널에서 매수와 매도 의견 나가고 리밸런시 의견까지 나가면서 저의 투자 관점 말씀드리는 가격으로 월에 5만 원이다. 제가 다른 데 비교해봐도요. 종목 나가면서 월에 5만 원 받는 곳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월에 5만 원으로 구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구독하는 방법, 그리고 신뢰도 있는 네이버 플랫폼으로 결제를 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